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일본의 집이 무너져 내리는 걸 시작으로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여자 기자는 여기 사람이 집에 깔려 죽게 생겼다고 소리쳤지만 일본 정부나 병원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문의 한국인들이 나타나 갑자기 그들을 돕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도 주지 못한 100억 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보게 된 일본인들은 이 충격적인 행동에 화들짝 놀라며 조롱하던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일본에서 무슨 짓을 한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카이 치하루라고 합니다. 도쿄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죠. NHK 사회부 기자로 일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 유학생이 제게 숨쉬듯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수동적이에요? 의견을 확실하게 말할 줄도 몰라. 한국이 일본보다 IT 기술은 훨씬 앞서 있죠. 일본은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그 유학생은 매번 회의 때마다 일본을 깎아내리는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인들과 깊이 엮이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갑자기 일본 페어에 온 그 한국인을 만난 뒤로 모든 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날은 2024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었어요. 저는 약혼자인 하야토와 식사를 하며 곧 있을 결혼식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다 불길한 경고음이 휴대폰에서 울렸습니다. 재난 경고 문자였어요. 노토반도를 강진이 덮쳤다는 문자였습니다. 진도 7.6.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고 TV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속보가 이어졌습니다. 하야토와 저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죠. 피해 지역으로 가는 도로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와지마시로 갈게. 그쪽이 피해가 가장 클 것 같아. 조심해요. 여진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게 하야토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저는 스이즈시로 향했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도시는 엉망이 되어 있었죠. 건물들은 무너져 있었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있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언제 오나요? 아직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 있다고요? 죄송합니다만 규칙이라니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윗선의 허락을 기다리느라 움직이지 못하는 일본이 처음으로 미웠습니다. 그때 하야토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치하루, 나 지금 좀 큰일 났어. 무슨 일이에요? 건물에 갇혔어. 취재하다가 여진으로 1층 출구가 막혔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하야토의 숨소리가 거칠었죠. 구조대에 연락했어요? 30분 전에 했어. 하지만 아직도 안 오네. 본부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대.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즉시 와지마시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곳곳이 무너져 있었고 차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일반인들의 진입을 막았죠. 저는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며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구조대는 오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해도 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는 딱딱한 답변만 돌아왔어요. 하야토, 조금만 더 버텨요. 제발, 괜찮아. 이제 숨쉬기가 좀 힘들어졌어. 건물이 계속 무너지는 것 같아. 그렇게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나 꽉 막혀 있다니. 누군가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모두들 책임지기 싫어서 눈치만 보고 있었죠. 구조대는 윗사람 허락만 기다렸고 시청은 서류 작업하느라 바빴어요. 치하루, 우리나라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야토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어요. 그는 마지막까지도 기자였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죠. 이렇게 큰 지진인데 왜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었지? 왜 이렇게 늦장 부리는 거야? 그게 하야토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새벽이었습니다. 6시간이나 걸린 거예요. 단 한 사람을 구하는데 6시간이나. 하야토는 건물 잔해 속에서 발견됐어요. 마지막까지 그의 손에는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죠. 잠깐 시청하시기 전에 정말 괜찮은 광고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카니발 장기 렌트가 이게 맞아? 37만원. KS 오토플랜 34만원. 3만원 차이 나는데? 야, 이게 4년이면은 150만원 정도 차이인데, 야, 이 정도면 차 등급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하인트카 리스트. 이거 뭐야? 일단 차가 되게 많네. 그랜저, 소렌토. 와, 무슨 소렌토가 28만원이야. 그랜저가 32만원이고? 이러면 무조건 KS 오토플랜에서 하지. 취재 수첩에는 마지막으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해요. 지진 대응이 너무 늦다. 현장에서 지휘할 사람이 없다.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결국
저는 장례식장에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야토는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꽉 막혀 있지만 않았더라면, 누군가 빨리 결정하고 행동했더라면,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큰 문제점을 똑똑히 보여줬어요.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눈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규칙과 서류를 먼저 챙기는 이런 곳에서 더는 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야토의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 뒤 저는 다시 현장으로 나왔어요. 기자니까 그래야만 했죠. 하야토도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있었어요. 취재를 하면서도 자꾸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기 봐요. 한국 구호단체래요. 벌써 세 번째 비행기래. 의료진이랑 장비를 잔뜩 가져왔대요.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한국이라니. 그것도 우리보다 먼저?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파란 조끼를 입은 한국 구조대원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리 구조대가 아직도 본부의 지시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이미 현장을 장악하고 있었죠. 여기 중상자가 있습니다. 산소호흡기 준비하세요. CT 검사 필요합니다. 이동식 병원으로. 그 순간 한국말과 일본말이 뒤섞여 들렸어요. 그들은 일본어가 서툴렀지만 움직임은 정확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서로 알아서 척척 움직였죠.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왔어요. 여기 위험한데 좀 물러나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어였지만 살짝 어색한 억양이 느껴졌어요. 그는 파란 조끼 위에 통역 완장을 차고 있었죠. 저 기자예요. 취재 중이라. 아, 기자님이세요?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을 인터뷰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지금 막 도착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강도윤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최대 민간구호단체의 현장 본부장이었어요. 놀랍게도 일본에서 3년간 살았다고 하더군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나요? 당연히 와야죠. 이웃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하지만 한국과 일본은 저는 순간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 이렇게까지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정치는 정치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지금은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죠. 그의 말투는 단호했어요. 그리고 그의 행동은 말보다 더 강력했죠. 어제부터 930억 원이 모금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준 돈이에요. 네? 이틀 만에요? 네, 더 모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정말 걱정하고 있거든요. 순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뉴스에서는 늘 한국이 반일 감정이 심하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한국은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 있나요? 시스템이라기보다 그냥 빨리 움직이는 게 몸에 배어서요. 한국은 재난이 나면 모두가 하나가 되거든요. 도윤 씨의 팀은 정말 빨랐어요. 1시간도 안 돼서 이동식 병원을 세웠고 중상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죠. 의료진들은 쉬지도 않고 일했어요. 좀 쉬세요. 벌써 12시간째인데 아직 괜찮아요.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들은 제가 아는 한국의 모습과 달랐어요. 시끄럽지도 이기적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조용히, 더 효율적으로 움직였죠. 매일 밤 본부에서는 회의가 열렸어요. 다음 날 어디를 지원할지, 무엇이 더 필요한지 모두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했고 결정은 빠르게 이뤄졌죠. 도윤 씨,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나라가 한국에 잘해준 것도 아닌데. 도윤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치하루 씨,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먼저 물어보시겠어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국 의료진이 도착하면서 중상자들이 기적처럼 살아났고 매일 10억 원 규모의 구호물자가 쏟아져 들어왔죠. 더 놀라웠던 건 그들이 일본 자원봉사자들과 완벽하게 협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언어가 안 통해도 손짓, 몸짓으로 서로를 이해했고 때론 서툰 일본어와 한국어가 뒤섞여 웃음이 나오기도 했죠. 그렇게 저는 꿈만 같은 광경을 찍고 나서야 숙소로 향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기사를 쓰면서도 한국의 도움을 최대한 작게 다루려 했어요. 한국 구호단체도 도움을 주고 있다 정도로만 써내려갔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자꾸 멈췄고 화면 속 글자들이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어요. 쓰고 지우기를 수십 번. 진실을 외면하는 제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하야토가 꿈에 나왔어요. 꿈에서 깨고 나서도 한참을 울었죠. 하야토가 갇혀있을 때 우리나라는 규칙과 절차만 따지고 있었는데 이웃나라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처음으로 솔직한 기사를 썼어요. 한국의 도우미 피해 지역을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 24시간 쉬지 않는 의료진들의 모습, 체계적인 구호 활동과 신속한 의사결정까지.
제가 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았습니다. 데스크에서는 기사의 수위를 조절하라는 지적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더는 물러설 수 없었죠. 하야토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잘못된 관행과 태도를 더는 덮어둘 수 없었으니까요. 현장에서는 매일같이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국 의료진들은 밤낮없이 일했고 구호물자는 끊임없이 도착했죠.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잘 정비된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우리가 결제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은 이미 3번의 구조 작전을 끝냈죠. 우리가 회의를 하는 동안 그들은 벌써 다음 마을로 향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밤중의 구조 현장이었어요. 여진으로 또 다른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었죠. 우리 구조대는 안전진단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국 구조대는 바로 움직였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 3명의 생존자를 구해냈죠. 그때 깨달았어요. 규칙과 절차도 중요하지만 때론 과감한 결단이 생명을 구한다는 걸요. 또한 한국인들의 모금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930억 원이라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죠. 그건 우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겠다는 의지였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쌓아온 편견들이 하나둘 깨져나갔어요. 한국이 일본을 무조건 미워한다고 생각했던 제가 부끄러워졌고 우리가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도 없다고 했던 부모님의 말씀도 이제는 달리 들렸죠.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친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제가 쓴 기사는 방송국 내부에서 큰 논란이 됐어요. 편집회의에서 기사가 방송사의 논조와 맞지 않는다며 전면 수정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그 순간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어요. 하야토가 그토록 싫어하던 모습이었으니까요. 진실을 외면하고 불편한 현실을 덮어버리려는 우리 언론의 모습이요.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특별 기획안을 제출했어요.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직접 취재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현장에서 찾아보고 싶었어요. 처음엔 당연히 거절당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의외로 기획안은 통과됐죠. 아마도 지진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빠른 대응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밤하늘을 보며 생각했어요. 하야토가 그토록 바라던 것처럼 이제는 진실을 제대로 마주하고 있다고요. 매일 밤 늦게까지 일하는 한국 의료진들, 가방 가득 구호물품을 나르는 자원봉사자들. 그들을 보면서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됐어요. 이제 저는 더 깊이 알고 싶어졌어요. 그들의 빠른 행동력과 결단력이 어디서 오는지,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그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쩌면 그곳에서 우리나라가 변할 수 있는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취재차 한국에 온 지 3일째. 서울의 한 골목에서 저는 소매치기를 당했죠. 인적이 드문 골목이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가방을 확 낚아채 갔어요. 그 순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여기가 한국이라는 거였어요. 일본에서도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경찰이 오는 데만 40분이 걸렸고 결국 범인을 잡지도 못했어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갔죠. 여기선 더 심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3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기 도둑이야. 제 외침을 듣자마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즉시 뛰어나갔어요. 누구의 지시도 없었는데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은 자전거를 타고 도둑의 뒤를 쫓았고 근처 가게 주인은 재빨리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 후 2분도 안 돼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곧이어 순찰 중이던 오토바이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죠. 시민들과 경찰의 협력으로 도둑은 금세 붙잡혔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후였어요. 주변 상인들이 저를 걱정하며 따뜻한 차를 건네주었고 무서웠을 거라며 위로해 주었어요. 경찰은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즉시 투입해 제 진술을 정확하게 들었죠. 마치 오래된 이웃들처럼 자연스러운 그 모습들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근처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오는데 아까 자전거로 쫓아갔던 학생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혹시 필요한 게 더 있냐며 이게 정말 한국인가 싶었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무질서하고 위험한 나라였는데 그렇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진 당시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한국 구조대가 그토록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건 결국 이런 일상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 신속한 대응이 몸에 밴 시스템. 그날 밤 창밖의 서울거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본 건 단순한 치안 시스템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건 삶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였죠. 사람이 먼저고 규칙이나 절차보다 행동이 앞서는 곳. 하야토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곳이었을까?
그렇게 저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 위에서 바라본 도쿄는 여전히 반듯하고 깨끗했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어렵게 써내려간 기사를 데스크에 올린 건 출근 첫날 아침이었어요. 한국에서 제가 겪은 일들, 그들의 신속한 대처와 따뜻한 시민의식까지 모든 걸 담았죠. 그런데 부장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치하루 씨, 이 기사 좀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리나라 시스템을 너무 비판적으로 다룬 것 같아서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진실을 외면하는 건 저희가 아니었나요? 하야토가 살아있었다면 그가 갇혀있던 그 시간에 우리처럼 절차만 따지고 있진 않았을 텐데. 순간 사무실로 돌아와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화면 속엔 제가 5년 동안 써온 기사들이 가득했죠. 사회 문제를 다룬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모두가 납득할 만한 수위로 맞추다 보니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그저 무난한 기사들만 남았더라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거리는 여전히 고요했어요.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는 사람들, 빨간불에 멈춰 서 있는 차들. 모든 게 규칙적이고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그 안정감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규칙이란 이름으로 포기하고 있었나 봐요. 하야토가 그토록 바꾸고 싶어 했던 것도 이런 거였겠죠?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고민했어요. 한국에서의 이주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곳에선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였어요. 위험한 순간에 서로를 돕는 게 자연스러웠고 옳은 일을 위해선 절차 따위 과감히 무시했죠. 저는 퇴근길에 우연히 하야토와 자주 가던 선술집에 들렀어요. 그날따라 유독 그 사람이 그리웠거든요. 하야토, 난 이제 여기서 일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옆자리에서 누군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귓가에선 하야토의 마지막 음성이 자꾸만 맴돌았어요. 다음 날 사직서를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죠. 부모님은 분명 반대하실 거예요. NHK 기자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인지 잘 알아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부모님 댁을 찾아간 건 휴직계를 낸 다음 날이었어요. 한국으로 간다는 제 이야기에 아버지는 말없이 자리를 피하셨고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죠. 치하루, 내가 미쳤구나. NHK를 그만둔다고? 한국에 간다고. 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 여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식탁 위에는 차가운 녹차만 남아있었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울먹이며 말씀하셨죠. 내가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뭘 잘못했니?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전 이미 결심한 뒤였어요. 하야토의 죽음 이후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가 끝내 못 이룬 꿈, 진정한 저널리스트로서의 삶. 이제는 제가 그 꿈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어머니, 전 잘못된 걸 보고도 모른 척하는 기자가 되기 싫어요. 우리나라가 변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침묵하는 기자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제야 어머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아마도 제 눈빛에서 결심을 읽으셨나 봐요. 언제 가니? 다음 달이요. 그때까진 한국어를 더 공부하려고요. 돌아올 거예요. 꼭 성공해서 우리나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퇴근 후엔 매일 한국어 학원에 다녔어요. 처음엔 낯설기만 했던 한글이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발음을 따라하고 한국 뉴스를 들으며 귀를 훈련시켰어요. 매일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방송국 채용 공고를 검색했어요. 영어로 된 국제부 리포터 모집 공고를 발견했을 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밤새워 자기소개서를 쓰고 또 썼어요. 제가 왜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지, 어떤 기자가 되고 싶은지, 저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면접 제안을 받은 건 일주일 뒤였죠. 저를 부르는 이유가 단순한 호기심은 아닐까 걱정도 됐어요. 일본 NHK 출신 기자의 이직 이런 식의 가십거리로만 볼까봐. 하지만 면접에서 만난 한국 방송국 국제부장님의 첫마디는 달랐어요. 치하루 씨가 쓴 지진 당시 한국 구조대 관련 기사들을 봤습니다.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제 기사를 읽어주신 분이 있었다니. 게다가 한국에서 저희는 지금 일본과 한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양국의 진짜 모습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면접을 마치고 나오는 길.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어요. 이제 시작이겠죠? 어쩌면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늘을 보니 문득 지금까지 제게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을 싫어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한다니. 이런 변화가 제게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이상해요. 우리가 미워하고 거부하던 것 속에 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처음 지진이 일어났을 때
저는 일본의 시스템이 얼마나 느리고 무기력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규칙과 절차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쳐왔을까요? 하야토는 그 시스템의 희생양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행동이 먼저였고 사람이 우선이었죠. 소매치기 사건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 경찰의 신속한 대응. 모든 게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우리가 질서라고 믿었던 것은 어쩌면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실수할까봐, 책임져야 할까봐, 나서면 안 된다는 이상한 믿음. 그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정한 변화는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규칙을 깨트리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하야토가 그토록 바라던 것도 이런 거였을 거예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용기. NHK를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진실을 전하는 기자가 되려면 때론 안정적인 울타리를 벗어나야 한다는 거요. 변화는 늘 낯설고 두렵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니까요. 한국으로 떠나는 이 선택이 제 인생의 모든 걸 바꿔놓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제가 찾던 답이니까요. 하야토, 이제야 저는 진정한 기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여기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중국 AI 딥시크의 민낯을 어떤 한국 연구원이 까발렸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며 중국 편을 들던 미국 CNN 기자는 그 한국인을 만나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중국이 정말 갈 때까지 갔다면서 딥시크는 AI가 아니라 바이러스라며 절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기자는 무슨 진실을 알게 되었길래 이렇게 얼굴이 새하얘진 채로 절규하는 걸까요? 바로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라고 합니다. 미국 CNN 사회부 기자로 일하고 있죠. 저는 사실 한국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친했던 동료 에밀리가 해고당한 이후 모든 일이 충격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유독 바쁜 날이었습니다. 막 퇴근 준비를 하던 중이었는데 평소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던 IT 업계 소식통 제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KT, 이거 큰일이야. 중국의 AI 기업들이 심상치 않아. 딥시크라는 AI 프로그램이 중국 정부에 검열을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까지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아직은 정황만 있어. 하지만 너가 직접 테스트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통화를 끊자마자 컴퓨터를 다시 켰습니다. 딥시크에 접속해서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을 던져봤어요. 시진핑의 장기 집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순간 화면에 답변이 떴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호한 답변이었죠. 천안문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죄송합니다. 해당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라며 아예 답변을 거부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의심이 커져서 다른 방향으로 테스트해봤어요. 한복은 어느 나라의 전통 의상인가요? 한복은 동아시아 문화에서 유래된 의상이며 중국에도 비슷한 복식이 존재합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중국 정부에 충성하는 공산주의자들이 대답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한복은 한국의 전통 의상이잖아요. 저는 중립적인 인공지능이므로 특정 국가의 문화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단순한 AI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AI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제보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CNN에서 5년차 기자로 일하면서 최근 몇 달간 연이어 특종을 놓쳤거든요. 상사의 날카로운 경고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이번에도 놓치면 내 위치도 보장할 수 없어. KT. 아니나 다를까. 요즘 CNN에서는 성과가 부진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정리해고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전에는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동료 에밀리가 해고됐다는 소식을 들었죠. 우리 정말 열심히 했잖아, KT. 그런데 결국 이렇게 끝나네. 그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에밀리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녀의 씁쓸한 웃음소리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죠. 다음은 내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어요.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이번 기회를 잡아야 했습니다. 그 후 저는 곧바로 국제 AI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는 딥시크 개발사의 핵심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는 정보를 받았죠.
저는 그들을 직접 만나 진실을 파헤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해서 컨퍼런스가 진행된다는 건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순간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안내데스크에서 받은 출입증의 프레스 CNN 문구를 본 보안요원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어요.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와 중국어로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며 저를 구석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가방 검사입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꺼내주세요. 그렇게 30분이 넘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제 노트북과 촬영 장비는 정밀 검사라는 명목으로 압수되다시피 했어요. 심지어 제 개인 휴대폰까지 확인하려 들었죠. 그들은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저를 대했습니다. 너무 억울했죠. 그렇게 저는 결국 오전 10시로 예정된 딥시크 임원진과의 인터뷰에 늦을 수밖에 없었어요.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시 20분.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고 탁자 위에는 반쯤 마신 커피잔들만 남아 있었죠. 분명 누군가 있다가 급하게 자리를 피한 것 같았어요. 급하게 안내데스크로 돌아가 확인해보니 모든 인터뷰가 취소됐다는 겁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딥시크의 장 부사장과 임원진들이 보였어요. 그들은 저를 보자마자 비웃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제야 저를 농락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1시 무렵이 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갑자기 컨퍼런스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몰려가는 게 보였죠. 메인 발표장으로 달려가 보니 딥시크의 핵심 기술 발표가 이미 시작된 후였습니다. 입구에서 보안요원이 가로막았어요. 프레스패스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제 출입증에 분명히 프레스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건 일반 출입증입니다. 특별 프레스패스가 필요해요. 그 순간 발표장 유리창 너머로 장 부사장이 무대에 선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 같더군요. 그는 제가 확인하려 했던 바로 그 AI 윤리 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라도 찍으려는데 경호원들이 제 앞을 완전히 가로막았죠. 더 충격적인 일은 점심시간에 일어났어요. 기자들을 위한 오찬에 참석했는데 제 자리에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 기자들은 모두 풀코스 중식을 대접받는데 저만 빈 접시였죠. 종업원을 불렀지만 그들은 모른 척했어요. 그렇게 텅 빈 컨퍼런스홀에 홀로 서 있을 때 복도에서 마주친 임원진들이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어요. 처음엔 통화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은 제 당황한 표정을 촬영하며 깔깔대고 있었습니다. 봐, CNN 기자가 이렇게 멍청하대. 하하, 이거 웨이보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우리 기술도 이해 못할 것 같으면서 취재하겠다고 달려들더니 중국인 관계자들은 마치 이 상황을 즐기듯 저를 조롱했고 일부는 제 주위를 돌며 더 자세히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한 임원은 일부러 제 앞에서 폰을 들이밀며 미국국 기자의 무능한 모습이라고 중국어로 중계까지 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호텔로 돌아와 보니 제 노트북이 정밀 검사 완료라는 쪽지와 함께 배달되어 있었어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였지만 백신 검사를 돌려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제가 없는 동안 시스템에 접근해 스파이웨어를 심어놓은 거예요.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그 순간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한국의 AI 개발자였어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내일 아침 호텔 로비에서 만나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동양인들을 상종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자꾸 메시지 내용이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결국 다음 날 만나자고 답을 했죠. 그렇게 날이 밝았고 아침 7시 약속 장소인 호텔 지하 커피숍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국인 연구원이었죠. KT 리처드 씨죠? 저는 박지훈입니다. 리튼의 수석 연구원이에요. 혹시 저 자리로 옮기는 게 어떨까요? 그가 가리킨 곳은 방금 전 한 무리의 중국인들이 떠난 자리였어요. 수상한 전자기기가 설치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암시였죠. 마주 앉은 한국 개발자는 어제의 중국 임원진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더니 조용히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어제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사실 당신이 겪은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보게 된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딥시크가 저를 요주의 인물로 지정하고 조직적으로 방해하기로 한 회의록이 있었어요. 제 노트북에 심은 스파이웨어의 존재도 확인됐죠. 심지어 제 가족들의 개인정보까지 불법으로 수집한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 씨, 잠시 실례할게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옆 테이블에 여성이 다가왔어요. 김서연, 에이닷의 수석 연구원이었죠. 그녀는 더 놀라운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딥시크의 AI가 정부 지침에 따라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특히 천안문 사태나 위구르 문제 같은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중국 정부의 입장만을 반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이건 우리가 어제 밤 새워가며 분석한 자료예요. 실시간으로 비교 테스트도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서연이 보여준 화면에서는 세계의 AI가 나란히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딥시크는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질문에 중국과 연관지어 모호한 답변을 내놓았지만 리튼과 에이닷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곧이어 우리는 컨퍼런스장으로 향했어요. 한쪽에 마련된 테스트존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AI의 성능을 검증하고 있었거든요. 구글의 수석 엔지니어가 던진 복잡한 알고리즘 문제를 리튼이 단 몇 초 만에 해결하자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에이닷이 보여준 자연어 처리 능력은 현장의 전문가들을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어떻게 한국의 AI 기술이 이렇게 앞서 있다니. 그 순간 글로벌 기업들의 협업 제안이 쏟아졌어요. 아마존은 클라우드 서비스 독점 계약을 제안했고 메타는 AI 윤리 연구소 공동 설립을 제안했죠. IBM의 부사장은 직접 한국 방문 일정을 잡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AI가 인류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박지훈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그들이 개발 중인 트러스트 AI 이니셔티브는 기술의 발전과 윤리적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AI가 단순한 도구가 아닌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는 철학이 담겨 있었죠. KTC, 한국으로 직접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개발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김서연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단순히 중국 AI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진정한 AI 발전의 방향을 세상에 알려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향했고 바로 마주한 그 광경에 충격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겪었던 번거로운 보안 검색과는 달리 인천공항의 출입국 심사는 놀라울 만큼 효율적이었습니다. AI 기반의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분. 얼굴 인식부터 지문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어서 오세요, 리처드 씨. 그렇게 도착장에서 만난 박지훈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가 한국행을 결정한 후 그는 밤을 새워가며 모든 일정을 조율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곧바로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카드가 해외 결제 제한이 걸려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공항 환전소에서 달러를 원화로 바꾸려는데 카드가 먹통이 된 거예요. 중국에서 스파이웨어 감염이 의심되어 모든 카드 사용을 중지해둔 상태였거든요. 당황한 제 모습을 본 박지훈이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런 거 써보신 적 있나요? 한국의 모바일 페이먼트예요. 그가 보여준 건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결제 시스템이었어요. QR코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니. 그는 제 당황한 표정을 보며 웃더니 자신의 계정으로 먼저 환전을 해주겠다고 했죠. 중국에서 겪었던 냉대와 너무나 대조적인 친절의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첫 취재지는 분당에 있는 리튼 연구소였습니다.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은 휘둥그레졌어요. 로비의 대형 디스플레이에서는 실시간으로 AI의 작동 과정이 시각화되어 보였고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는 오픈 스페이스가 한눈에 들어왔죠. 저희는 AI의 판단 과정을 모두 공개합니다. 블랙박스가 아닌 투명한 AI를 지향하거든요. 김서연이 안내한 연구소 내부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개발자들의 평균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그들은 수평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AI 윤리위원회에서는 신규 프로젝트의 윤리적 영향을 검토하고 있었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화상회의도 실시간으로 진행 중이었죠. 가장 놀라웠던 건 트러스트 AI 센터였어요. 이곳에서는 AI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검증됐습니다. 데이터의 출처부터 학습 과정, 판단 근거까지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죠. 보세요. 이건 저희가 개발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예요. 김서연이 보여준 화면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예측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자연재해부터 전염병까지 인류가 마주할 수 있는 모든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죠. AI는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파트너가 되어야 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취재 노트를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AI 개발 철학은 너무나 달랐어요. 하나는 통제와 감시를 위한 도구였고 다른 하나는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였죠.
이제 저는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명확히 알았습니다. 단순히 중국 AI의 문제점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AI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사를요. 그렇게 저는 한국 취재를 마치고 뉴욕 본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13시간의 비행시간 내내 기사 구상에 몰두했어요. 리튼 연구소에서 본 투명한 AI 개발 과정, ADAS의 혁신적인 윤리 가이드라인, 24시간 운영되는 AI 윤리위원회,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제가 CNN 뉴스룸에 도착하자마자 냉랭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상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중국 정부에서 항해 서한을 보내왔어. 내가 베이징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알고 보니 제가 한국에서 취재하는 동안 중국 측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더군요. 베이징 주재 특파원을 통해 왜곡된 보도를 계획하고 있다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고 CNN에 중국 내 방송 송출을 제한하겠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왔다고 해요. 리처드, 이번엔 좀 조심스럽게 가는 게 어떨까? 중국은 우리의 중요한 시장이야. 게다가 내 기사 방향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 그때 내뱉은 국제부 데스크 매니저의 말에 다른 선배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차 시니어 기자는 아예 기사를 보류하자고 했고 법무팀에서는 소송 위험을 거론하기도 했죠. 하지만 전 이미 결심을 한 뒤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제가 직접 목격한 진실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딥시크의 검열 증거, 역사 왜곡 시도, 개인정보 유출 정황, 그리고 그에 반해 한국에서 본 투명하고 윤리적인 AI 개발 현장의 모든 것을.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사흘 밤을 새워 기사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AI 기술의 미래, 신뢰와 윤리를 지키는 한국의 도전이었습니다. 첫 문단은 베이징에서 겪은 제 경험으로 시작했고 중국 AI의 검열과 감시 문제를 다뤘죠. 하지만 더 큰 비중을 한국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에 할애했어요. 기사 초안이 데스크에 전달되자 뉴스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군가는 기사가 너무 도발적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한국 AI를 너무 미화한다고 지적했어요. 심지어 제 이전 기사들에 대한 중국 측의 항해 메일도 쏟아지기 시작했죠. 기사를 수정하라는 압박이 거셌지만 저는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어요. 대신 더 많은 증거 자료를 제시했고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들을 더욱 상세히 설명했죠. 특히 한국 AI 기업들이 보여준 기술력과 윤리의식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해 서술했어요. 결국 제 고집이 통했습니다. 기사는 수정 없이 그대로 보도됐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AI 기술의 미래 방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 세계 전문가들의 공감을 얻었고 후속 보도 요청도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사가 제 자리로 찾아왔어요. 잘했어, KT.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저널리즘이야. 그의 손에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정식 특파원 임명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부임지는 서울이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AI 혁신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된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단순한 기술 경쟁의 승자가 아니었어요. 인류의 미래를 위해 AI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이었죠. 그리고 그 해답을 저는 한국에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특파원 임명식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한밤중에 걸려온 전화.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에밀리였습니다. KT? 기사 읽었어. 정말 대단했어. 몇 달 전 해고 소식을 전하며 울먹이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밝은 톤이었어요. 알고 보니 에밀리는 제 기사가 나간 후 스타트업 전문 저널리스트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해요.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 거야. CNN이 바로 이런 기사를 위해 존재하는 거라고. 정말 자랑스러워. 순간 에밀리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컨퍼런스 취재를 위해 베이징으로 향하던 날, 해고된 동료를 보며 느꼈던 그 절망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렇게 될 줄도 몰랐죠. 근데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어? 중국의 압박도 무시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베이징 컨퍼런스장에서 느낀 모욕감, 딥시크 관계자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 스파이웨어 설치까지 그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 연구진들의 진정성 있는 모습도 떠올랐어요. 넌 모를 거야, 에밀리. 내가 한국에서 본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 그들은 AI를 통제의 도구가 아닌 인류의 동반자로 만들고 있었거든. 24시간 운영되는 윤리위원회, 완전히 투명한 개발 과정,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진정성. 전화기 너머로 에밀리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녀도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한 것 같았죠. 기사에서 내가 쓴 것처럼 AI의 미래는 결국 우리가 어떤 가치를 선택하느냐에 달린 거네.
맞아. 난 그걸 한국에서 봤어. 기술의 발전이 꼭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대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뉴욕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후면 서울로 떠나야 했어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아까 받은 특파원 임명장이 놓여 있었어요. 옆에는 한국 취재 때 찍은 사진들도 있었죠. 리튼 연구소의 투명한 유리벽, 에이닥 개발진들의 열정적인 모습, 그리고 제게 도움을 준 박지훈과 김서연의 따뜻한 미소까지. 고마워, 한국. 나도 모르게 속삭여진 이 말에는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좌절의 끝에서 만난 희망, 냉소적인 현실 속에서 발견한 진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제 신념을 지킬 수 있게 해준 용기까지. 저는 노트북을 켜고 새로운 기사를 위한 기획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서울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국의 AI가 세계에 가져올 변화, 그들이 꿈꾸는 미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인간미까지. 제가 전해야 할 이야기가 아직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문득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생각나더군요. 처음 이 취재를 시작했을 때 저는 단지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절박한 마음이었습니다. 에밀리처럼 해고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특종을 잡아야 했죠. 중국의 AI 기업을 파헤치는 것, 그것만이 제 목표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베이징에서 겪은 모욕적인 경험, 한국 연구진들과의 만남, 그리고 끝내 진실을 전하기로 한 결단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제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중국의 딥시크와 한국의 AI 기업들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진 철학과 가치관의 차이였죠. 통제와 감시를 위한 AI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AI는 그 출발점부터 달랐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어요. 특종이나 실적을 좇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하는 것.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제가 보고 느낀 진실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이라는 걸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무엇보다 신뢰의 가치를 배웠어요. 베이징에서의 냉대와 한국에서의 배려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죠. 박지훈과 김서연이 보여준 진정성, 투명한 연구 과정, 인류를 위한 진심 어린 고민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여요. 서울 특파원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두려움 대신 설렘이 가득한 것도 그 때문이죠. 기술의 발전이 인간성의 상실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AI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는 것.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제 새로운 사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고가 두려워 떨던 제가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특파원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변화는 제가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이제 저는 고마워, 한국 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단순한 감사가 아닌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입니다. AI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 그리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이 모든 것을 한국에서 배웠으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행복하세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근 의사, CEO, 교수와 같은 상위층 사람들이 모두 중국을 탈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 사람들의 불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런 현상을 보고 저명한 경제 전문가는 분노하며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部署指导各地商务主管部门做好节日市场的监测分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웨이라고 합니다. 상하이 종합병원의 내과 전문의이죠. 상하이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뒤 중국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자부심이 컸죠. 저는 어렸을 적부터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이고 우리의 의료기술도 최고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유구한 역사, 수많은 관광객, 그리고 뛰어난 기술의 발전 속도까지 이미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저희 나라를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의료 분야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규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죠. 어느 순간부터는 정부가 승인한 치료법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암 환자를 치료할 때가 가장 괴로웠어요. 새로운 치료법이 있어도 쓸 수 없었습니다. 제 블로그에 혁신적인 치료법을 소개했다가 병원장에게 호출되어 경고를 받았죠. 같은 병원의 김 교수는 정부가 금지한 약물 치료법을 썼다가 의사 면허까지 정지되었을 정도였어요. 결국 돈 있는 환자들과 의사들이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로 가더군요. 못 사는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정부가 정해준 방식으로만 치료받아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환자들이 죽거나 더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할 뿐이었죠. 저도 처음엔 미국행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따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고 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고요. 심지어 일본은 아예 외국인 의사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와 홍콩도 알아봤지만 그곳들은 이미 중국 자본이 들어간 지 오래였어요. 결국 중국 정부의 통제를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죠.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귀를 의심했죠. 한국이라니요? 우리가 항상 작다고만 생각했던 그 나라 말입니다. 선배 의사가 귀띔해 주더군요. 한국은 의사들이 정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진료할 수 있대. 게다가 의료 시스템이 투명하고 효율적이래.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중국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무슨 의료기술이 있다고. 우리는 5,000년 역사를 가진 의학 강국인데.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묘한 감정이 있었어요.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본 것 같은. 허상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잡아보고 싶은 그런 희망 말입니다. 집에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좀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국으로 가보면 어떨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아내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당신이 다시 진짜 의사가 되고 싶다면 저는 어디든 따라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내는 알고 있었던 거죠. 마지막 날 병원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화려한 병원 건물이 석양에 물들어 있었어요.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비록 작은 나라일지라도 그곳에서 제가 다시 의사가 될 수 있다면 이제 저는 그 희미한 희망을 향해 새로운 길을 떠납니다. 한국행을 결심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주변에서 한국 이야기가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무시했죠.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귀에 거슬리는 소음처럼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사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할 때면 한국 의료진들의 논문이 화제가 되곤 했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세계적인 학술지에 새로운 암치료법을 발표했대. 삼성서울병원이 AI 진단 시스템을 개발했다더라. 한국의 의료기술이 세계 탑10에 들었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비웃었죠. 한국이 뭘 안다고.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쌓아온 전통 의학도 있는데. 중국 의학의 자부심이 컸습니다. 다 우리 중국 의학을 베낀 거겠지. 우리가 없었으면 한국이 의료기술을 발전시킬 수나 있었겠어. 우리 선조들이 쌓아온 수천 년의 지혜를 그들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비웃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병원에 오는 환자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대신 한국으로 가서 치료받고 왔다는 이야기가 늘어났죠. 거기는 의사들이 환자 상태를 자세히 설명해 준대요. 정부가 정해준 방식이 아니라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해준대요. 의사와 환자가 함께 치료 방법을 결정한대요. 처음엔 이런 말들이 과장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의료 저널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비웃으려고 펼친 책이었는데 밤새도록 읽게 되더군요. 그들의 연구 방식이 참신했습니다. 환자 중심의 치료법 개발, 의료진과 환자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태도. 이런 게 가능하다니.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편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의 한 환자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1년 넘게 치료해도 차도가 없던 분이었어요. 결국 한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다고 들었죠. 3개월 만에 건강을 되찾아 돌아왔더군요. 저는 그분의 차트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치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정부 규제만 없었다면.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의 그 건강한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밤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화려한 마천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중국의 의료 시스템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자부심으로 가득했던 제 마음속에도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로운 정부 규제가 쏟아졌고 의사들은 점점 더 자유를 잃어갔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까지 정부가 일일이 정해주는 상황이 되었죠. 반면 한국에서는 의사들이 자유롭게 환자를 치료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한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그들은 발전하는데 우리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의료 저널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쓰려다 제재당했던 바로 그 치료법이 한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더군요. 게다가 훨씬 더 발전된 형태로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치료법을 그들은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학의 자부심이 제 발목을 잡았지만 현실은 분명했어요. 우리가 쌓아온 전통과 기술만을 자랑하기에는 이미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했던 그 작은 나라가 어느새 저희가 부러워할 만큼 발전해 있었죠.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부심은 그저 자부심일 뿐,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침내 제가 한국 땅을 처음 밟은 건 겨울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한 미소,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직원이 의료 연수차 오셨다고요? 라며 환하게 웃어주시더군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과정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로웠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나라 전체가 좋은 건 아니겠지. 어차피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 당연히 잘 꾸며놨겠지.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중국의 병원처럼 사람들로 북적이지 않았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환자들과 의료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병원의 첨단 의료 시스템이었습니다. 로비의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으로 수술실 현황이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의사들은 태블릿으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며 이동했습니다. 진료실마다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새로운 의료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였습니다. 견학 중에 한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효과가 입증된 새로운 의료 기술은 최대한 빨리 도입하려고 합니다.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즉시 받아들이는 거죠. 중국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면 몇 년씩 걸리는데 말입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소통 방식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환자에게 검사 결과를 직접 보여주며 설명했고 환자는 자유롭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제 질문에 한국 의사가 답했죠. 환자의 이해와 동의가 치료의 시작입니다. 응급실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환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스템화되어 있었어요. AI 기반의 환자 분류 시스템, 실시간 응급실 대시보드, 의료진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 특히 중증 환자가 왔을 때의 대처는 마치 군대처럼 체계적이었습니다.
수술실에 있는 최신 장비들은 제 눈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든 수술 가이드, 형광 내시경, 최신형 로봇 수술 시스템까지. 더 놀라운 건 이런 장비들이 단순히 전시용이 아니라 실제로 매일 활발하게 사용된다는 점이었어요. 이건 중국과 완전히 다르다. 견학을 마치고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정말 환자가 중심이 되는 의료 시스템이야. 의료진은 환자를 위해 존재하고 병원은 의료진의 전문성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의학과를 지나다 본 AI 진단 시스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AI가 한 번 더 체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했죠.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게 목표입니다. 담당 의사의 설명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이런 감탄 속에서도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토록 발전된 시스템 속에서 제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중국에서는 엘리트 의사였지만 이곳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외국인 의사일 뿐입니다. 언어의 장벽은 물론이고 이 모든 첨단 시스템을 익히는 것도 큰 도전이 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병원 전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환자 중심의 진료 방식, 최첨단 의료 시스템, 끊임없는 혁신. 이곳은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의료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배워야 할 것도 극복해야 할 것도 많아 보였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병원 견학을 마치고 일주일 후 저는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치며 자신감을 다졌습니다. 내 경력이면 당연히 합격이겠지. 상하이 최고의 병원에서 일했고 수술 성공률도 최상위권이야. 하루 평균 40명의 환자를 진료했으니까. 중국에서는 이런 숫자들이 의사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하루에 몇 명의 환자를 진료했는지, 수술 성공률은 얼마나 되는지, 논문은 몇 편이나 발표했는지, 모든 것이 숫자로 평가되었죠. 그래서 면접 준비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작년 진료 환자 수 1만 2,450명, 수술집도 건수 520건, 논문 실적 15편. 머릿속으로 숫자들을 정리하며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 면접 볼 때는 항상 이런 실적들을 물어봤으니까요. 하지만 면접은 제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첫 질문부터 당황스러웠어요.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의사와 환자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걸 따질 시간이 없었어요. 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한 환자당 3분을 넘기지 않는 게 원칙이었으니까요. 의사는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진료 효율성은 중국 내에서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답했지만 면접관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다음 질문은 더 난감했어요. 환자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환자 개개인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환자를 빠르게 봐야 했으니까요. 대신 치료 성공률과 만족도 통계는 줄줄 외고 있었죠. 저희 병원 환자 만족도 조사에서 제 진료 파트가 92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면접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통계 말고 실제 환자분과의 교감이나 소통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치료 실적이 아니라 환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중국에서 배운 모든 것이 여기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팀워크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의료진과 의견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중국에서는 의사의 결정이 절대적이었고 간호사들은 그저 지시를 따르는 존재였습니다. 월간 진료 실적만 채우면 되었죠. 동료와의 소통이나 협력 같은 건 평가 항목에도 없었어요. 선생님의 의료 철학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 앞에서 제 자신감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에서는 병원의 지침만 잘 따르면 되었습니다. 하루 최소 진료 환자 수를 채우고 정해진 치료법을 적용하고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면접이 끝나고 나왔을 때 한 면접관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실력만 좋은 의사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기계적인 의사였는지를. 병원 로비 벤치에 앉아 오늘 면접을 돌아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는 진료 건수와 실적이 전부였습니다. 빨리 진단하고 빨리 처방하고 다음 환자를 부르는 게 능력 있는 의사였죠.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환자를 숫자가 아닌 사람으로 보는 의사를 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에서 구겨진 이력서를 꺼내보았습니다. 빼곡히 적혀있는 진료 실적과 수술 건수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이 숫자들이 이제는 왠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진정한 의사란 무엇일까요? 오늘 처음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면접 이후 저는 한국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곳의 진료 방식은 제가 알던 것과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크게 달랐던 건 의사와 환자의 관계였습니다. 환자들이 의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자신의 상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죠. 선생님, 이 치료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 약을 먹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나요? 처음에는 이런 질문들이 불편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사의 말에 무조건 따르는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웠던 건 이런 소통이 오히려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니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했고 치료 효과도 더 좋았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의사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였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믿고 치료받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중국에서는 늘 의사와 환자가 대립관계였는데 이곳에서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의 간섭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의사가 환자에게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시행할 수 있었어요. 이 치료법은 정부 승인이 필요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죠. 오직 환자의 건강과 회복만이 치료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의학 용어는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환자들이 쓰는 일상적인 표현들이 어려웠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수평적인 관계를 중요시했고 간호사와도 의견을 나누며 소통했습니다. 이런 문화는 제게 여전히 낯설었죠. 진료실에서 환자를 마주할 때마다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정말 자리 잡을 수 있을까? 환자의 말을 100% 이해하지 못할 때면 자괴감이 들었어요. 의사와 환자가 평등한 관계라는 것, 정부의 간섭 없이 진료한다는 것, 이 모든 게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진정한 의사로 살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아닌 환자를 위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낯설지만 이런 의료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건 제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적응하려 노력하던 어느 날, 서울의 한 중국 식당에서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인 의사들의 모임이었죠. 처음에는 반가운 마음에 달려갔습니다. 드디어 같은 처지의 동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었죠. 장 선생, 한국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제가 아직 연수 중이라고 하자 그가 비웃듯이 말했죠. 여기 의료 시스템이요? 다 보여주기식이에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실속은 없어요. 결국 선생님도 적응 못할 거예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의사가 자유롭게 환자를 치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옆자리에 다른 의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의료기술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어요. 여기서 뭘 배우겠다는 거예요? 식사 내내 그들의 비아냥거림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5천년 의학 역사를 버리고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환자랑 대화는 많이 하더니 실제 치료 성과는 별로예요. 우리는 하루에 100명도 진료했는데 여기선 30명도 못 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들의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을까? 밤새 고민했습니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정말 내가 여기서 성공할 수 있을까? 자꾸만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들 말대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그저 보여주기식이라면, 내가 이곳에서 배우려는 것들이 다 의미 없는 것이라면, 중국으로 돌아가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일까? 하지만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쌓일수록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환자들과 더 깊이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의료진들과 협력하는 방법도 알게 되었죠.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성장이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결코 보여주기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가치를 존중하고 진정한 치료를 추구하는 곳이었죠. 비록 중국처럼 많은 환자를 보지는 못하지만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대답은 항상 아니오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단순히 환자 수나 수술 건수가 아닌 진정한 치료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결심이 섰습니다. 중국인 의사들의 비아냥거림이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성공과 제가 꿈꾸는 성공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제 제 길을 가기로 했어요. 비록 더디고 어려울지라도 이곳에서 진정한 의사로 성장해 나가는 길을. 아침이 밝아올 때마다 제 확신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에서 저는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의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본격적으로 일하게 된 지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은 서툰 한국어로 진료를 하면서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응급실로 한 중증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심한 복통을 호소하는 40대 남성이었어요. 다른 병원에서 이미 수술을 받았지만 차도가 없어 전원된 케이스였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복부 전체가 심하게 부어 있었고 감염 징후도 보였어요. 이전 병원의 의무 기록을 보니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맥박은 빠르고 약했으며 혈압도 점점 떨어지고 있었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살고 싶습니다. 환자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 순간 저는 이 환자를 반드시 살려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새로운 지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했어요. 환자의 상태는 위중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즉시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영상 검사 결과를 꼼꼼히 확인했고 이전 수술 기록도 세세히 살펴보았어요. 중국에서의 경험이 이런 위급한 순간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수술은 6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빴지만 저는 모든 실력을 동원했습니다. 복강 내 감염이 심각했고 장 유착도 심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환자의 살고 싶다는 말이 계속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며칠간 긴장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매일 밤 병실을 찾아가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어요. 중환자실의 모니터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감염 수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수치가 떨어질 때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행히도 환자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종이 줄어들고 감염 수치도 떨어졌어요. 의식도 점점 선명해졌고 활력 징후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진전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도 한 걸음씩 가벼워졌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환자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환자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순간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의사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구나.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그의 삶에 희망을 되돌려주는 일이었던 거예요. 중국에서 치료했던 수많은 환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왜 이런 감동을 느끼지 못했을까? 중국에서는 수많은 수술을 했고 더 많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깊은 감동은 없었어요. 그저 수술 건수와 성공률에만 집착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의사의 삶이란 환자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것이라는 걸.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찾은 첫 번째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형 의료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연구해온 환자 중심 치료를 통한 수술 후 회복률 향상에 대해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접목한 연구였죠. 컨퍼런스장에는 한국의 저명한 의료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며 제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에서 배우고 연구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환자와 소통하고 어떻게 치료 방법을 결정하며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청중들의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제 연구에 진심 어린 관심을 보였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진지한 학술적 토론이 이어졌죠. 장 선생님의 연구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의료를 접목한 새로운 시각, 환자 중심의 깊이 있는 연구. 이런 것들이 우리 의료계에 큰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많은 의료진들이 축하를 건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연구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에서도 이 치료법을 도입해보고 싶습니다. 처음으로 제 연구가, 제 의료 철학이 온전히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빛났습니다. 3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얼마나 많은 편견과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나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얕보고 제 방식만이 옳다고 믿었던 그때의 모습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진료실에 돌아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발표한 연구자료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제가 치료했던 환자들의 차트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가 한국에서 새롭게 시작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다시 태어났다.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진정한 의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삶에 진심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는 진정한 의사다. 더 이상의 증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진정한 의사로서의 확신이 자리 잡았으니까요. 한국에 온 지 어느덧 3년. 저는 이 선택을 후회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진료 문화,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추구하는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진정한 의사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저에게 연락해옵니다. 한국은 어떠냐?
정말 가볼 만한 가치가 있느냐 묻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한국으로 오세요. 이곳에서라면 여러분도 진정한 의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는 의사가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위해, 의학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양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제가 찾은 새로운 희망의 땅입니다.